아우라그룹 아유에라 그룹의 대표이사 집무실은 그 주인인 권지혁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흑백의 모노톤으로만 이루어진 공간. 그곳에서 권지혁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결제할 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할아버님, 지혁이냐?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겠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위엄이 넘쳤다. JK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권강일 회장이었다.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략 결혼에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 따위는 중요치 않다. 태양그룹 윤 회장의 막내딸이다. 지방길이 말이 오간 지가 언젠데 아직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가씨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 우주로 떠나든 제 알 바 아닙니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는 할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이놈이 오늘 저녁 유입시 플라자 호텔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놈 개인 자산부터 전부 동결시킬 줄 알아라.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거라. 쾅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권지혁은 미간을 짚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태양그룹의 막내딸 윤서아.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 속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지혁은 그런 인형 같은 여자와 단 1분도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 대표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난처함으로 가득했다. 이번엔 또 뭐지? 윤서아 아가씨께서 보내신 겁니다. 로비에서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권지혁의 인상이 노골적으로 구겨졌다. 정략 결혼 상대로 거론되는 것을 빌미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그의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었다. 거절해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거머리처럼 끈질겼다. 오늘 미팅은 전부 취소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권지혁은 자켓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의 협박과 윤서아의 집착, 이 두 개의 덫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절실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낡은 옥탑방에서 오해우는 땀으로 젖은 배달조끼를 벗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상골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아버지가 농사 실패로 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2년 전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 헬멧을 벗자 질끈 묶었던 긴 생머리가 쏟아져 내렸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까맣고 커다란 눈은 초원의 야생마처럼 생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오토바이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주말에는 작은 식당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서울은 꿈을 이루는 낭만적인 도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다. 디리링,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우는 언제나 그랬듯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딸 밥은 먹고 다니니 힘들진 않고. 그럼 나야 뭐. 강철 체력이잖아. 걱정 마.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었어. 아빠, 약값 보탤 거랑. 빚 갚을 거 이번 달에도 넉넉히 보낼 수 있겠다. 그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도 지난밤 무리한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가 긁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단함은 언제나 그녀만의 몫이었다. 전화를 끊은 혜우는 다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
이태원의 한배서 보안 요원으로 일할 시간이었다. 한편 권지혁은 할아버지와 윤서아를 모두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통해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 즉 걷기를 선택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가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든 순간 귀신같이 그를 찾아낸 윤서아가 비싼 스포츠카에서 내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혁 씨,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스럽게 시작했지만 곧 짜증과 집착으로 변해갔다. 우린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요.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그녀는 다짜고짜 그의 팔을 잡으려 들었다. 그녀의 뒤에서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나타나 그의 퇴로를 막았다. 이러지 마시죠. 윤서아 씨, 불쾌합니다. 지혁이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앳되지만 당찬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들린 쪽을 보자. 배달용 오토바이 옆에 헬멧을 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오혜운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저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혜운의 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로맨스를 방해한 촌뜨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땀에 절은 티셔츠, 낡은 청바지, 그녀의 얼굴에 경멸이 떠올랐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게 끼어들어 당장 안 꺼져. 윤서아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혜운에게 다가와 그녀를 밀치려 했다. 말이 좀 심하시네요. 혜운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경호원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혜운은 남자의 힘을 역이용해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재빠른 동작으로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억딜 하는 비명과 함께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경호원이 바닥에 그대로 매닫고 쳤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호신술로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간결하고 실용적인 움직임이었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윤서아와 남은 경호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미친년이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윤서아가 소리쳤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허둥지둥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다. 골목에는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과 오혜운. 단둘만이 남았다. 지혁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냉철한 CEO의 두뇌를 회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완벽한 해결책이 서 있었다. 윤서아의 오만함에도 건장한 경호원에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여자. 자신의 사교계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완벽한 방패막이었다. 잠깐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던 혜운을 그가 불러 세웠다. 네? 혜운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권지혁은 그의 방식대로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찮은 문제들을 막아줄 사람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여자친구 행세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혜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외모는 멀쩡하게 생겨서 단체로 얻어맞기라도 한 걸까? 미치셨어요. 아니면 신종 사기 수법인가요? 그녀는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다시 오토바이에 오르려 했다. 아우라 그룹 대표 권지혁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혜운의 가족이 짊어진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그녀로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액수를 불렀다. 이건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계약서는 제 비서를 통해 작성하죠. 역할, 기간, 보수,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까지. 모든 것은 명확할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는 말을 마친 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해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우라그룹 대표이사 권지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의 액수와 함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온 해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담긴 낡은 사진과 서늘한 금속의 질감이 느껴지는 명함을 번갈아 보았다. 자존심과 현실, 지켜야 할 원칙과 절박한 필요 사이에서 그녀의 밤은 길고도 깊었다. 며칠 후 오해우는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함께 어울리지 않게 딱딱한 표정의 권지혁과 그의 비서가 앉아 있었다.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조항들을 읽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6개월. 역할은 권지혁 대표의 공식 연인. 기간 중 지정된 공식 석상 및 가족 모임에 동행해야 하며 언론 노출에 대비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아우라그룹 측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계약금과 월급 형태로 지급될 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품지 않는다는 비정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우는 자신의 인생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픈 아버지의 수술비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질문 있습니다. 해운이 손을 들었다. 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의 액수만 확인하고 군말 없이 서명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 일을 하다가 제가 다치거나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윤서아 씨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제 역할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일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녀는 순진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일로 자신이 발을 들여놓으려는 세계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해운의 현실적인 질문에 지혁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스쳤다. 좋은 지적이군. 김 비서, 계약서에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아우라그룹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시골뜨기가 아니라 제 몫은 확실히 챙기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우는 추가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렇게 그녀의 6개월짜리 영혼 판매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낡은 문을 두드린 것은 권지혁이 보낸 전문가 팀이었다.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법 코치까지.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해운의 작은 방을 가득 메웠고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 피부 좀 봐. 햇볕에 그을린 것 좀 봐. 당장 오늘부터 관리 들어가야겠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걸을 때는 보폭을 줄여요. 지금 시장에 생선 팔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말투가 너무 직설적이에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3번씩 돌려서 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해운에게는 지옥 훈련이나 다름없었다. 운동화와 청바지가 세상에서 가장 편했던 그녀는
10cm가 넘는 하이힐 위에서 비틀거렸고 숨도 못 쉴 만큼 꽉 끼는 드레스에 갇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다.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어떻게 우아하게 웃을 수 있죠? 웃음이 아니라 경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미없는 농담에 왜 가짜로 웃어야 하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지역은 김 비서를 통해 보고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껏 만나왔던 상류층의 틀에 박힌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매력. 그는 그것이 대중들에게 더 신선하게 어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해운의 공식 데뷔 무대는 VVIP들만 참석하는 한 호텔의 개관 기념 파티였다. 내 옆에 서서 웃어. 그리고 되도록 입은 열지 마. 파티장으로 들어서기 직전 지역이 그녀에게 내린 유일한 지시였다. 해운은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한 피부톤과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매력을 뽐냈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촌스러운 시골 아가씨가 아니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낯선 귀족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늘 혼자이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동행했던 얼음 왕자 권지혁의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론 그 파도의 가장 중심에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머, 지혁씨,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시작하셨나 봐요. 옆에 계신 분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윤서아는 대놓고 해운을 무시하며 그녀를 지역이 돈으로 산 물건 취급했다. 이어서 그녀는 해운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어머, 그 목걸이 빈티지네 어느 디자이너 작품인지는 알고 차고 있는 거예요. 쯧쯧. 역시 시골 출신은 어쩔 수 없다니까. 어느 시골에서 왔다고 했죠. 흙냄새. 나는 사람들은 참 순수해서 좋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독이 숨어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여자를 애워싸고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혁은 계약 조건에 따라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막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해운이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디자이너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목걸이가 참 아름답다는 건 알겠어요. 혹시 디자이너의 이름을 알면 이 목걸이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라도 하나요? 그녀의 순수한 논리에 윤서아의 의도를 간파한 몇몇 사람들이 실소를 터뜨렸다. 윤서아의 질문이 얼마나 천박하고 속물적인지를 정확히 꼬집은 방역이었다. 해운은 멈추지 않았다. 네, 저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참 정직한 곳이죠. 목에 걸린 목걸이 브랜드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서아 씨도 한번 놀러 오세요. 아마 아주 신선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윤서아의 모욕을 오히려 자신의 자부심으로 되받아친 것이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해운을 촌뜨기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 당돌하고 재치 있는 신데렐라의 등장에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완벽한 케요페. 윤서아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파티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지혁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에 앉은 혜운을 힐끔거렸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고 울먹이거나 최소한 자신의 뒤에 숨어 도움을 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완벽하게 상황을 지배했다. 잘했어. 그가 툭 하고 한마디 던졌다. 그것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건네는 업무 평가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혜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다시 돌아온 옥탑방은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화려한 파티장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의자 위에 벗어둔 값비싼 드레스와 통장에 찍힌 거액의 계약금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첫 번째 전투는 이겼다. 하지만 이 가짜 세계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진짜 싸움을 치러야 할까? 혜우는 깊은 밤, 외로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제게는 온통 권지혁의 새로운 여인에 대한 가십으로 들끓었다. 윤수아를 단번에 제압한 당돌한 신데렐라. 그녀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이 소문은 당연히 권강일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손자가 드디어 그 성가신 태양그룹의 인형을 떼어냈다는 사실에 만족한 그는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주말 본가로 저녁 식사하러 오거라. 네, 여자친구라는 아이도 함께. 권 회장의 전화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권지혁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내일 저녁 할아버님을 뵈러 갈 거야. 그는 혜운에게 통보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다음 스케줄을 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님이요. 혜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파티장에서의 일은 어찌어찌 임기응변으로 넘어갔지만 한 그룹의 총수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을 속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내 할아버지는 윤서아와는 달라. 100배는 더 어려운 상대지. 지혁이 경고했다. 어떤 거짓말도 그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 그러니 장고에 부릴 생각 말고 그냥 조용히 내 뒤에만 서 있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가 유일하게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즈넉한 한옥 저택이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된 듯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권씨 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었다. 대청마루에는 권강일 회장이 홀로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나이든 호랑이의 위엄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두 사람을, 특히 혜운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권 회장은 식사 내내 혜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가 수저를 드는 방식, 찻잔을 잡는 손가락의 모양, 음식을 씹는 소리까지 상류층 며느리감의 품격을 시험하는 무언의 시험이었다. 혜운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몸에 밴 소박한 예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났다. 지혁은 혹시라도 그녀가 실수를 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집안은 무얼 하는가? 권 회장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듣고 그에 걸맞은 수준을 판단할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십니다. 회장님, 해운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필이면 농사꾼이라니. 권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배운 것은 있느냐?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뭐지? 내 손자놈의 어디가 마음에 들었나? 해운은 미리 준비했던 시나리오대로 대답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에 끌렸다고. 지혁은 그녀의 뻔한 대답에 속으로 혀를 찼다. 할아버지가 저런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역시나 권 회장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는 해운이 그저 그런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리는 듯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원에 심어진 작은 나무 하나를 가리켰다. 저것이 무슨 나무인지 아느냐? 그것은 보기에 평범한 나무였다. 해운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었다. 지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네, 회장님, 저건 산청목입니다. 해운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마루 끝으로 다가가 나무를 살펴보았다.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간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 저 나무 껍질을 다려주시곤 했어요. 헛개나무라고도 부르는데 특히 숙취 해소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성질이 차서 몸이 냉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았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었다. 땅과 함께 살며 자연의 지혜를 몸으로 익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권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다. 산청목은 그의 지병인간 건강을 위해 그가 특별히 구해다 심은 귀한 약재였다. 그의 비싼 정원사조차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네가 약초에 대해 아는구나. 권 회장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배운 것뿐입니다. 할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약방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해운에게로 넘어갔다. 권 회장은 약초와 농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토지를 개선하는 방법, 병충해를 친환경적으로 막는 법, 좋은 과일을 고르는 비결까지 해운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수한 열정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돈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런 전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해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촌스럽고 순박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지혜와 생명력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즐겁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안도감, 놀라움, 그리고 아주 낯선 종류의 자랑스러움.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이 저택을 떠날 시간이었다. 권 회장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해운을 보는 눈빛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한 아이로구나. 그가 해운을 향해 말했다. 나쁘지 않아.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한 극찬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의 지혁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태양그룹의 그 그림 그린 인형보다 100배는 낫다. 허튼 짓 하지 말거라. 돌아오는 차 안은 새로운 종류의 침묵으로 가득했다. 어색함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들로 채워진 침묵이었다. 지혁은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는 해운을 곁눈질했다. 그의 완벽한 방패막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이며 그리고 위험한 존재였다. 계약서는 차가운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점점 더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권강일 회장이 권지혁의 새로운 연인을 인정했다는 소문은 상류층 사교계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곧 윤서에게 내려진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 같은 년이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윤서아는 값비싼 화병을 벽에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태양그룹의 공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계집애에게, 그것도 자신이 점 찍어둔 남자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어졌다. 분노는 이내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저 계집애를 짓밟아 버릴 테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처리해주는 더러운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설 정보원이었다. 강원도에 가서 오혜운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흠집 낼 만한 건 전부 찾아내. 만약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한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권지혁과 오혜운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권 회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지혁은 해운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몇 번의 공식 행사에 더 동행하면서 그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류층의 위선적인 대화 방식에 서툴렀지만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특유의 솔직함과 순수함으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서재에서 일하다가 무심코 거실을 내다보았다. 해운이 소파에 앉아 낮에 에티켓 강색에 지적받았던 걸음걸이를 밤늦도록 연습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그는 낯선 종류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자신과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홀로 애쓰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에 가까웠다. 또 다른 날, 야근으로 지쳐있던 그의 앞에 해운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할머니께서 피곤할 때마다 끓여주시던 구기자차예요. 눈에도 좋대요. 계약서에는 없는 행동이었다. 그저 지친 사람을 위한 순수한 배려. 지혁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값비싼 원두커피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지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며칠 후 한 유명 가십 전문 온라인 매체에 익명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권지혁 대표의 신데렐라.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정보원이 강원도까지 내려가 캐낸 과거 없는, 사실 해운이 고등학생 시절 동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구해주다 싸움에 휘말렸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앞뒤를 모두 자르고
그녀를 폭력을 일삼는 문제야. 돈을 노리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불량소녀로 둔갑시켰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는 출처불명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고 홍보팀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해운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자신에 대해 쓰인 잔인한 거짓말들을 읽고 있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욕설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사는 그녀의 부모님까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과 절망을 느꼈다. 굳게 닫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권지혁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그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다. 회사의 이미지 실추, 계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기사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공식 입장문 발표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그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철하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업무 지시를 마친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해운의 옥탑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계약상 피고용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그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결국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해운이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로 텅 빈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지혁은 자신이 느낀 분노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손실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순수한 한 사람이 악의적인 거짓말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 그것도 계약의 일부야. 그는 여전히 계약을 핑계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계약서에 그 어떤 조항에도 없는 것이었다. 그 쓰레기 같은 기사. 읽지 마. 거기에 쓰인 말들은 당신이라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가 연기하는 역할이 아닌 오해운이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한 말이었다. 그의 위로에 굳어있던 해운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지혁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의 계약자를, 그의 방패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역의 사무실에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찾아냈습니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과거 태양그룹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윤서아 아가씨의 사주가 확실합니다. 권지혁의 눈이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성가신 구원자를 떼어내는 방어전이 아니었다. 윤서아는 선을 넘었고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김 비서, 내일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태양그룹의 약점들을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시간이 됐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복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은 해당 언론사를 압박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를 미세하게 흔들 만한 정보들을 시장에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소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삼았다. 그녀는 오해운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 무대는 바로 권지혁이 직접 주최하는 아우라 재단 자선 갈라였다. 그룹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이자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곳,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적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정말 가야 해요. 지금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을 텐데요. 해우는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공식 석상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혁은 단호했다. 가야 해. 우리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내 옆에 서 내가 지켜줄 테니. 그의 말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를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말에 해우는 용기를 냈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수군거림. 하지만 두 사람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을 마주했다. 그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사파이어 목걸이의 자선 경매였다. 눈부신 조명 아래 벨벳 쿠션 위에 놓인 목걸이는 깊은 바다를 담은 듯 신비로운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윤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의 도끼 어린 모습이 아니라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혜운에게 다가왔다. 혜운 씨, 지난번 기사 때문에 오해가 많았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다 저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일 거예요. 그녀의 위선적인 사과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었다.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 특별 공연을 위해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사건이 터졌다. 목걸이가 바다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전시 케이스를 지키던 직원의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팀이 출동해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그때 윤서아가 혜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내가 봤어요. 저 여자예요. 오혜운 씨가 조명이 꺼지기 직전에. 저 전시 케이스 주변을 수상하게 서성거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모든 시선이 혜운에게 쏠렸다. 이미 스캔들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그녀는 순식간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심지어 윤서에게 매수된 보안 요원 한 명까지 나서서 그녀가 의심스러웠다고 증언했다. 말도 안 돼. 지혁이 분노하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보안 책임자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며 혜운의 핸드백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괜찮아요. 혜운이 지혁을 막아 세웠다. 전 떳떳하니까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작은 클러치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다의 눈물이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서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경찰이 연회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 충격에 빠졌던 혜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울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하기 시작했다.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을 고발했던 보안 요원을 쳐다보았다. 그의 임에 흐르는 식은땀,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자신을 사과하기 위해 다가왔던 윤서아의 움직임. 그녀는 자신의 가방과 부딪혔던 그 순간이 의도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함정이에요. 혜운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갈랐다.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곧장 윤서에게로 걸어갔다. 아까 저한테 사과하는 척하면서 제 가방에 이걸 넣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있어. 윤서아가 비웃었다. 아니요. 증거는 없어요. 혜우는 순순히 인정했다. 대신 저 보안 요원분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불안에 떠는 보안 요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아저씨, 이렇게 비싼 목걸이라면 분명 CCTV가 지켜보고 있었겠죠. 조명이 꺼지기 직전에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허를 찌르는 한 방이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계획의 일부로. 그가 잠시 CCTV를 꺼두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곧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혹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CCTV를 직접 끄기라도 하셨나요? 혜운이 쐐기를 박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보안 요원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갑자기 혜운을 밀치고 출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권지역의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이었다. 혜운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도망치는 남자의 무릎 뒤쪽을 정확하고 강하게 걷어찼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실전 무술이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경악으로 가득 찬 침묵에 휩싸였다. 도둑으로 몰렸던 시골뜨기 아가씨가 순식간에 범인을 제압한 영웅이 된 것이다. 결국 붙잡힌 보안 요원은 모든 것을 실토했다. 윤서아가 돈을 주고 TV를 끄게 시켰으며 목걸이를 훔쳐 혜운의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윤서아의 완벽했던 계획은 그녀 자신의 파멸로 끝이 났다. 윤서아는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혜운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경찰은 이제 그녀에게로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지혁은 혜운에게 달려갔다. 격렬한 움직임으로 흐트러진 머리, 가쁘게 몰아쉬는 숨.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감탄, 경외, 그리고 그의 심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방패나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그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혁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연기가 섞여 있지 않은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혼란스러운 연회장 한가운데 두 사람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길었던 게임이 끝나고 진짜 무언가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갈라 파티의 대혼란이 끝나고 경찰이 윤서아와 범인을 연행해 간 후에도 기자들의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 극적인 사건의 두 주인공 권지혁과 오혜운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대표님, 오혜운 씨와의 관계는 무엇이 비했니까? 오혜운 씨, 정말 절도범이 아니었습니까? 방금 보여준 무술 실력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권지혁은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혜운의 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쌌다. 그의 팔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단단했고 그의 몸은 외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와 지켜야 할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리고 맹렬하게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모두 비키시오. 그의 차가운 명령에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고
그는 해운을 거의 안다시피 한 채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차 안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해운은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고통을 느꼈다.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살짝 삐끗했고 팔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세상에, 다쳤잖아. 그녀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발견한 지역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으로, 옥탑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 정도는 금방 나아요. 하이힐의 드레스 차림으로 옥탑방 계단을 오를 생각을 하니 아찔했지만 그녀는 그의 세계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해. 그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공간인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살짝 흐트러진 드레스 차림에 혜운이 서 있자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혁은 말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거리,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낯설고도 강렬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무모했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질책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혜운이 대답했다. 그녀의 단단한 도덕관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싸움은 어디서 배운 거지? 아버지가 예전에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농사일 시작하시기 전에요. 제 몸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소박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상처에 밴드를 붙여줄 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맨살에 스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대표이사와 가짜 여자친구,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모든 관계의 정의가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골뜨기나 계약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았다. 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한 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지려는 찰나 지혁은 정신을 차린 듯 급하게 몸을 뒤로 뺐다. 그 스스로의 감정의 깊이에 놀란 듯 했다. 계약서에 사적인 감정 금지 조항이 머릿속에서 경고등처럼 울렸지만 이제 와서는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졌다.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해. 그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옥탑방은 오늘 같은 일이 있고 나서는 안전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가장 큰 티셔츠 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잠옷이 없을 그녀를 위한 배려였다. 그의 커다란 옷을 입은 그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날 밤 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보고 있는 혜운을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편안한 침묵이었다. 고향 생각이 나네요. 혜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집에서는 밤에 창문을 열면 저런 불빛 대신 별빛이 쏟아져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지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의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 털어놓았다. 그것은 두 개의 외로운 섬이 처음으로 다리를 놓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언제나 감정과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분리해온 사람이었다. 감정은 리스크이며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해운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있었다. 초의 초 목표 방패막이 확보, 변수 발생 피고용인의 예상치 못한 유능함, 신규 데이터 피고용인은 용기, 충성심, 그리고 정직함을 보임, 감정적 반응, 감지 감탄, 보호욕구, 그리고 끌림. 결론 최초의 계약 조건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정의하기에 불충분함.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는 계약서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가두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가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녀를 고용했는데 이제는 진짜 관계를 원하게 되어버렸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거실에 소파에서 잠이 깼다. 지혁은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다시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젯밤의 미묘한 분위기 때문에 아침 공기는 살짝 어색했다. 혜운이 옥탑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할 때 지혁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 옥탑방 정리해. 네, 안전하지 않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마련한 부안 아파트에서 지내도록.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더 가까이에, 더 안전하게 두고 싶어 하는 명백한 신호였다. 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난 후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지역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소유욕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그의 단단했던 갑옷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을 다시 메우고 싶은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선 갈래서의 사건은 오해운을 하루아침에 용감한 신데렐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집요한 수준에 이르렀다. 파파라치들은 24시간 그들의 뒤를 쫓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다음 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혜우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편찮으신 아버지의 기력이 최근 조금 더 쇠약해졌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었다. 혜우는 며칠이라도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뵙고 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리자 권지혁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같이 가지. 네. 왜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혜우는 놀라서 되물었다. 그의 변덕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의외였다. 내 공식적인 여자친구로서 당신의 가족은 이제 대중의 관심사가 됐어. 내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편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는 여전히 계약과 비즈니스를 핑계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보고 싶었다. 그 단단하고 올곧은 강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지역의 최고급 세단이 서울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이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푸른 산의 풍경으로 변해갈수록 해운의 표정도 달라졌다. 서울에서의 긴장되고 방어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날 때마다 아이처럼 밝게 웃으며 설명하는 생기 넘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녀의 고향집은 사과나무 과수원에 둘러싸인 소박하고 낡은 농가였다. 하지만 그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해운의 부모님이었다. 아버지 오만석은 병세로 몸은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곧고 단단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박순자는 서울에서 온 부잣집 도련님의 모습에 잔뜩 주눅이 든 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니, 네가 이분하고는 어떻게... 어머니는 딸이 TV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님과 함께 나타나자 말을 잇지 못했다. 해운은 미리 준비했던 대로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둘러댔다. 차가운 도시의 지배자 권지혁은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굳은 채 값비싼 산삼과 한우 세트 같은 이 소박한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물들을 내밀었다. 그의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해운의 세계 안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는 익숙하고 다정한 딸이었고 과수원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척척 돕는 든든한 일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을 구경하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끊임없이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해운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지혁에게 해운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약한 친구들을 위해 동네 골목대장과 맞서 싸웠던 이야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용돈을 선뜻 내놓았던 이야기. 그녀의 용기와 정의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지혁은 처음에는 관찰자였지만 해운의 아버지는 이 서울 깍쟁이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듯 그에게 일을 시켰다. 어이, 권서방, 저기 무너진 울타리 좀 같이 고치지 않겠나. 평생 육체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지혁은 서툰 솜씨로 망치질을 하며 쩔쩔맸다. 비싼 수트는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굴욕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불쾌하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꾸밈없이 웃어주는 마을 사람들의 순수함. 그것은 그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세상의 모습이었다. 해운은 그의 어설픈 모습에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크고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지혁은 그 웃음소리에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해운의 아버지는 지혁과 단둘이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내 딸은 우리 집의 보물이자 이 마을의 자랑이요.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입을 열었다. 시골뜨기라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은 아이요. 그러니 절대 내 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할 생각은 말게. 지혁은 평생을 정직하게 쉬어온 농부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대표가 아닌 한 남자의 자격으로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했던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진실된 것임을 깨달았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골집의 툇마루. 해운과 지역은 나란히 앉아 그녀가 말했던 불빛 대신 쏟아지는 별빛을 보고 있었다. 계약도, 파파라치도, 복잡한 도시의 음모도 이곳에는 없었다. 오직 맑은 밤 공기와 수많은 별들과 두 사람뿐이었다.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혜운이 나직하게 말했다. 아니, 이런 곳을 보여줘서 내가 더 고마워. 지역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별이 아닌 별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옆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강원도의 광활한 밤하늘 아래서 권지혁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가짜로 시작했던 이 관계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짜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 진짜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가 시작했던 바로 그 거짓말뿐이었다. 권지혁과 오혜운이 강원도에 다녀왔다는 소식. 그리고 그곳에서 찍힌 파파라치 사진 몇 장은 윤서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보나 다름없었다. 사진 속에서 권지혁은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오혜운을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윤서아는 자신이 한낱 시골뜨기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집착은 이제 파괴적인 분노로 변했다. 사랑으로 가질 수 없다면 파멸시켜서라도 내 옆에 두겠어.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 상대는 가십기자나 정보원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제니스테크의 최강일 회장이었다. 최강일 회장은 기회를 노리는 늙은 상어였다. 그는 언제나 권지혁의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태양그룹의 공주 윤서아가 직접 건 전화는 거절할 수 없는 미끼였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성사되었다. 최 회장님, 아우라 그룹이 곧 공개할 차세대 AI 운영체제 프로메테스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윤서아가 먼저 본론을 꺼냈다. 권지혁이 몇 년을 공들인 야심작이지. 그게 왜 제가 그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요. 최강일의 눈이 번뜩였다. 윤서아는 자신이 매수한 아우라 그룹 내부 직원을 통해 빼돌린 기밀 정보를 미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프로메테스의 공식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동시에 아우라 그룹이 제니스테크의 핵심 기술을 훔쳤다는 거짓 증거와 함께 조작된 소스 코드를 언론에 유출시킨다. 최강일의 제니스테크는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곧바로 대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윤서아의 태양그룹은 아우라 그룹의 보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여론을 악화시킨다. 윤서아의 마지막 그림은 이것이었다. 주가 폭락과 소송으로 인해 그룹이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태양그룹이 백기사로 나선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가로 권지혁과의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의 쇠사슬로 묶을 수 없다면 파멸의 쇠사슬로라도 묶어버리겠다는 그녀의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필사적인 도박이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권지혁과 오혜운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강원도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혁은 더 이상 그녀 앞에서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해우는 그런 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원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야식을 만들어 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었다. 계약서에는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다. 두 사람은 지역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는 여전히 보안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단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었다. 늦은 밤, 그가 소파에서 서류를 보는 동안 그녀가 그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풍경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론칭 행사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끝내고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하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폭풍의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김 비서는 몇 차례의 의미심장한 네트워크 해킹 시도에 대해 보고했지만 론칭 준비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던 지역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적들의 절박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마침내 프로메테우스 론칭 행사의 날이 밝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IT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컨퍼런스 홀. 권지혁은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역작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미래를 바꾸어 놓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객석 맨 앞줄에는 혜은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강일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여러분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이 프레젠테이션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며 무대 중앙의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박였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화려한 로고 대신 붉은색 해골 마크와 함께 섬뜩한 메시지가 떠올랐다. 아우라는 기술을 훔친다. 동시에 행사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모든 시연용 기기들이 일제히 다운되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속보 제니스 테크, 아우라 그룹을 상대로 수조 원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속보 아우라 그룹의 신규 OS 프로메테우스. 론칭과 동시에 전 세계적 서버 다운.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임원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권지혁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선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평생의 역작이, 그의 모든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윤서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최강일 회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들의 잔인한 함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프로메테우스 론칭 행사의 대실패 이후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언론은 도둑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연일 회사를 물어뜯었다. 권지혁은 그룹 본사에 설치된 위기 대응 상황실에서 밤낮없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잠과 감정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술팀, 법무팀과 함께 밤을 새우며 제니스테크가 심어놓은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지만 적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오해운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지혁은 그녀의 안전을 위해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밤새 뉴스 기사를 읽고 방송을 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내부 고발을 하고 돌연 잠적해버린 핵심 프로그래머 조민수, 자먼스. 해운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옆 마을에 살았던 말이 없고 똑똑했지만 집안이 늘 어려웠던 그 아이.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업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녀가 아는 조민수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 동료를 배신할 만큼 악한 아이가 아니었다. 해운은 결심했다. 이 세계의 방식으로는 싸울 수 없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는 싸울 수 있었다. 그녀는 곧장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혹시 언덕 넘어 살던 조민수네 가족 기억나세요? 민수네 기억나지? 그 집. 몇 주 전에 갑자기 빚 다 갚고 서울 근교로 이사 갔잖니. 아들놈이 새 투자자한테서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동네 떡을 다 돌렸는걸. 보너스가 아니라 뇌물이었다. 해운의 직감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민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고 매수한 것이 분명했다. 아빠, 그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사설 정보원보다 더 빠르고 은밀한 시골의 정보망이 가동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조민수가 숨어있는 외딴 산장의 주소를 알아냈다. 해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의 비서인 김 실장에게 짧은 메모만 남겼다.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그녀는 조민수가 숨어있는 산장에 도착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고 있던 조민수는 갑자기 나타난 해운의 모습에 기겁하며 그녀를 경계했다. 하지만 해운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고향 이야기, 그의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자라며 배웠던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해운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들이 당신 가족의 약점을 이용했겠죠. 하지만 그 돈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죄책감보다 정말 더 가치가 있나요? 당신을 믿었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단단했던 조민수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제니스테크와 윤서아 측 사람들이 접근해 가족의 빚을 갚아주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그가 사이버 공격을 위한 백도어를 심었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그들의 모든 음모가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만의 보험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찾았어요. 해운은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도요. 아우라 그룹의 상황실 보고를 받은 권지혁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오해운이, 그의 시골뜨기 여자친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즉시 헬기를 보냈다. 하지만 윤서아 측도 조민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들이 보낸 해결사들이
헬기보다 먼저 산장에 도착했다. 그 자식 내놔. 상관없는 넌 빠져. 험악한 남자들이 조민수를 끌어내려 하자 혜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기의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프로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움직임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 혜운을 미행하던 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윤수아가 보낸가 이 극적인 대치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기자는 더 큰 특종 냄새를 맡고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하기 시작했다. 글을 넘기라고. 넌 돈 때문에 고용된 가짜일 뿐이잖아. 해결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래, 맞아. 혜운이 소리쳤다. 그녀는 조민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나는 권지혁 씨를 지키기 위해 돈을 받고 고용됐어. 그리고 난 내 일을 할 거야. 돈을 받고 고용됐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지혁이 보낸 경호팀과 헬기가 도착했고 해결사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증거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지혁은 모든 것을 파멸시킬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보고 서 있는 혜운에게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감사함과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화면에는 방금 전에 생중계 영상과 함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권지혁의 영웅 여자친구. 사실은 돈으로 고용된 가짜.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을 깨달은 듯 하얗게 질려가는 혜운의 얼굴을 보았다.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던, 그리고 이제 그들의 미래를 파괴할 거대한 거짓말의 토대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산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은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오혜우는 아우라그룹을 구원할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가 거짓이었음을 세상에 폭로해버렸다. 권지혁은 수조 원짜리 소송에서 이길 무기를 얻었지만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아우라그룹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권지혁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였다.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세상은 그가 이 모든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지, 그리고 저 용감하지만 고용된 여자친구를 어떻게 내칠지 주목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권지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에 섰다. 그는 먼저 혜운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제니스테크와 윤소아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포했다. 비즈니스는 그의 방식대로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처리되었다. 마침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표님, 그렇다면 오혜운 씨와의 관계는 정말 계약이었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네, 맞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든 것은 계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 주변에는 언제나 제 돈과 제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위선으로부터 저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했고, 그래서 오혜운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어리석었던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녀가 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카메라 너머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하는 듯했다. 이제 그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제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오혜운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은 그가 평생을 두르고 있던 마지막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과 같았다. 같은 시각, 본가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권강일 회장은 혀를 차고 있었다. 그는 손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를 구한 저 시골뜨기 아가씨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놈아, 그걸 깨닫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호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 아이는 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아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 아이의 가족이야. 내가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장 그 아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이번에는 제대로 그것은 권강일 회장이 내리는 최고의 허락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역은 곧장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혜운이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이 사라지고 이제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CEO의 오만함도 상처 입은 남자의 냉소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 앞에 선 한 남자의 불안하고 진실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혜은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계약은 끝났소. 그 말에 혜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그는 그녀의 주머니에서 계약서가 아닌 다른 종이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깨끗한 혼인 신고서였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게 빛나는 반지가 나타났다. 더 이상 내 가짜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오. 그가 그녀의 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진짜 파트너가, 내 가족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오. 나와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주겠소. 평생을 건 계약을.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아픔과 혼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깊은 기쁨과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 젖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거짓과 위험을 뚫고 마침내 서로의 진실에 도달한 두 사람의 진짜 첫 포옹이었다. 몇 달 후 윤서아와 최강일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양그룹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다. 혜운의 고향 사과 과수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재벌가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오직 가족들과 소중한 이웃들만이 모인 따뜻하고 소박한 축제였다. 권강일 회장은 혜운의 아버지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허허 하고 웃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역과 혜운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과수원을 나란히 걸었다. 생각해보니 내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 계약이었던 것 같아. 지역이 농담처럼 말했다. 비즈니스 아니거든요. 대표님이 드디어 심장을 찾은 거죠. 혜운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내 심장이야.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낸 사랑 위에 세워진 진짜 미래를